네, 괴담 버스터즈입니다. 이영풍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스튜디오에서 첫 손님으로. 아니 이 방송국 뭐 일반 방송국 스튜디오 뺨 치는 수준에 그래요? 제가 오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조명도 괜찮고요. 네. 디자인을 누가 하셨는지 오늘 참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돈 많이 투입한 것 같신데요? 아니요, 예, 돈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원가로? 네, 좀 말씀하시니까 우리 고성구 TV 그동안 이 크고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쭉 해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분이 정말 그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진짜 원가로 계산 공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그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에 있는 아미고 본부장 최운수 본부장이 처음 기획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게 감리 감독을 예. 쭉 해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아주 멋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일반 지상파 방송국에도 네. 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튜디오 아니지만 저기 창문이 있거든요. 네, 네. 밖에서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아주 컨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첫 손님으로 잘 오셨어요. 근데 이제 괴담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괴담 때려잡기 위해서 다니시잖아요. 네, 네. 예, 오늘 지금 댓글창에 그 내각제 괴담이 지금 떠돌고 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포인트 대통령론에 대해서 칼럼을 쭉 했는데 이제 개헌을 1년 안에 뭐 이를테면은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내년 지방선거 때 맞춰서 그 개헌하고서 물러나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기성 족벌 언론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덕수 원안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죠. 원래 이거 선거철이 되면 예. 기존의 그 메이저 언론들이 소위 말해서 살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저런 문제도 제기해서 뭐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선거판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메이저 언론의 속성입니다. 특히 사주가 있는 언론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되면 좋고 되지 않아도 유력 주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지. 예.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각제 개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나 또는 뭐 홍준표 후보나 뭐 심지어 안철수 한동훈조차도 네. 내각제 관련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강 후보가 올라가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뭐 협의, 저는 네. 협상이라고는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협의를 한다고 하면 내각제를 전제로 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야기하는 뭐 1년 정도만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엎어서 예.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죠. 1년 동안 뭐 명색 예를 들자면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 1년 하려고 이 돈을 갖다가 거의 몇 천억 쏟아부어서 대통령 선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가령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3년 임기 단축해서 다음 총선 때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고 뭐 4년 대통령 중임제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거 정도면은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런데 1년 하고 내각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중앙일보의 그야말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괴담은 이제 내각제 괴담은 이제 중앙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성 족벌 언론들이 정말 이 마지막까지 그 끄트리를 붙잡고 장난들을 쳐요. 선거철이니까요. 예. 네, 선거철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같은 빅 이벤트도 이러한데 총선이나 지방선거 되면 각 후보들이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메이저 언론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소한 보도들이 당락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 너무 메이저 언론에 너무 귀 기울이시면 곤란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편식을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섭취를 하셔야 돼요. 가령 뭐 고성국 TV 열심히 보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여기 스튜디오를 동영상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가능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우리 원영석 변호사가 들어오실 때 어쨌든 좀 자리 안내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고성호 TV 그 시청자들이 다 주인이시니까 주인님이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게 스튜디오는 제가 KBS 있을 때도 많은 스튜디오를 가봤는데 스튜디오의 기본은 사실은 이거 조명이 중요합니다. 조명. 오늘 이 조명을 보니까 이 천정에 있는 조명 그리고 저쪽 이 본 스튜디오를 쏘는 조명들이 굉장히 좌우 균형이 잘 맞아서 얼굴에 그림자 별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은은하고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또 뒷백이 또 약간 어두운 속에 회색 진한 회색이잖아요. 요즘 이게 요런 톤으로 하면은 좀 차분해 보이죠. 대담할 때는 원래 요런 식으로 하고 바닥에는 또 이거 카페트가 깔렸어요. 카페트. 그럼 이게 수음이 됩니다. 소리가 덜 울리죠. 제가 그래도 KBS 27년 다녔지 않습니까? 혹시 그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셨던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카페트는 꼭 까는 게 좋으시다.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게 이영풍표 스튜디오군요. 자, 뭐 어쨌든 이것도 뉴스라서 그냥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요. 예. 우선 89.77% 77%. 이것도 괴담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90% 아닙니까? 어. 그런데 역대 그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앞에 이재명조차도 50% 초반입니다. 그 나머지 후보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거의 30몇 % 받았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당시에 50% 6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60% 넘은 유일한 사람이 노무현인데 그때 72%였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근데 지금 89.77%? 이건 무슨 이런 경선이 다 있나. 이미 답은 정해놓고 버린 이거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영남 지역에 갔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있던 김경수의 득표율이 5%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민심이라는 것이 이거 대국민 사기극 벌이는 거다 이거. 무슨 당내 경선하는데 90%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갔겠죠. 거기선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지. 몰아갔겠죠. 몰아갔으니까 90%. 그런데 이 90%가 나왔다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권력 교체, 정권 교체에 대한 그냥 집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이상한 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 그래서 저런 세력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나라 어떻게 하겠는가 거들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계심을 유발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이게 언론들도 이걸 어떻게 보도하나 좀 깝깝했나 봐요. 이거를 뭐 엄청난 득표율이다 막 이러고 보도하면 그 언론도 같이 죽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역대 최고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기록이 하나 곧 더 나온다. 당내 경선에서 88.97, 77, 89.77. 이 역대 최고 기록을 한 자가 본선 가서는 힘도 한번 못 쓰고 지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그것도 기록 아니겠어요? 후보 같은 경우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30% 중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최근에는 약간 올라서 40%인데 4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내 경선에서 90%의 득표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본 게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지율이.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되고 오늘 뭐 조선일보나 조중동 사설도 보면 뭐 역대 최대 득표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또 코치를 하고 있죠. 글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백날 해봤자 뭐 오늘 조사를 보니까 42밖에 안 되던데. 근데 뭐 한덕수는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우리 무슨 순국장병 이렇게 유가족하고 예, 예. 앉는 장면 하나. 예. 그리고 뭐 없잖아요. 그게 46이 나오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이제 후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오늘 언론 보도 보면 31점 뭐 사임할 거라고 뭐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의 매력이죠, 매력. 사실은 굉장히 담담하지만 원래 담담한 평양냉면이 또 먹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 양념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번은 먹는데 이 많이 먹으면 속이 탈납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매력들이 그런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걸 알죠. 주권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국민들로부터 매력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여튼 뭐 민주당 이재명이가 89.77 이거 뭐 다시 나오기도 참 어려운 기록일 텐데 예. 이거가 거의 뉴스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가 지금의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성 언론, 족벌 언론들까지도 이재명이의 일당 일극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 족벌 언론까지도 이재명이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 점도 같이 있지 그럼요. 않겠어요? 2002년도 그때 노사모 노무현 돌풍 불었을 때 사실 첫 경선이 제주도에서 벌어졌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노무현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다가 광주 가서 그냥 확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가서 터지면서 호남 민심이 당시 하나갑이 아니라 노무현으로 민다. 이렇게 되면서 돌풍이 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최종 한 70 몇 프로 노무현 당시 후보가 득표를 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숫자 적잖아요. 지금은 90%인데 그때는 70대 초반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더 화제가 되고 돌풍이 불었던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크호스가 뛰쳐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당심에 불을 지른 거죠.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이재명은 거의 1년 전부터 어차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대명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일단 민주당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표를 몰아준 건 맞지만 네.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뒷심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본선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 날 정말 사임할까? 이런 궁금증이 또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저녁에 그러면 1등, 2등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될까? 김문수, 홍준표일까? 아니면 김문수, 한동훈일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그쪽으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자, 여기서 잠깐 좀 방송 좀 중단하고 스튜디오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화면을 스튜디오 곳곳을 한번 쭉 비춰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영풍 기자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저 천장의 이 조명까지 포함해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돌려봐 주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고성국 TV 3기 용강동 시대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꾸린 고성국 TV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우리 세 사람의 우리 스태프들이 앉아서 같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영석 변호사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저기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스튜디오 바깥이 이렇게 보이도록 오픈 스튜디오, 그러니까는 안에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오픈 스튜디오처럼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일단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일단 좀 저희가 해소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안이 보이는 창문, 네. 저게 사실은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주 포인트. 저 창문이 없으면 여기 창고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물건도 창고. 그런데 저 창문이 있음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저 창문이 이 스튜디오의 포인트입니다. 역시 방송 전문가가 보시는 안목은 제가 다르시네요. 27년 동안 KBS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스튜디오는 뭐 다 가봤거든요. 예. 이런 스튜디오가 좋아요. 원영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그 이영풍 기자 혼자서 괴담 때려잡으려니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영풍 기자하고 이영풍 기자 혼자서 때려잡은 괴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각제 괴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89.77%라는 이 황당한 괴담. 이미 때려잡힌 괴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저는 그 내각제와 관련해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제가 계속 듣고는 있어요. 정치 입문하고 계속 그 세력이 있다. 그게 꼭 미국판 딥스테이트 같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언론과 또는 뭐 이런 재벌의 아주 그 가치 있는 일부 세력과 이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각제를 한다는 거는 그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내가 내 손으로 뽑는다, 이게 대통령 직선제인데 과연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각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이 이 전체적인 판을 약간 왜곡시키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각제의 첫 내각제가 출발이 되려면 국민들한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국가를 맡겨도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국가를 통째로 맡겨도 되겠습니까? 밀란 날 것 같은데. 밀란이 나지 않을까? 아니 여기서 최소 과반 이상 맡겨도 된다고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정말 그 국가 통치에 대해서 똑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각제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각제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형적인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판에 여도 야도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그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논리를 그냥 기득권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자라는 그 논리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괴담 잡으러 갑시다. 괴담이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급박하고 그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그 국민의힘 경선, 그다음에 한덕수 출마 이후 단일화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2차 경선 내일 저녁에 2강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화를 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요. 끝내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원표가 결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표라는 게 50%가 반영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당원들께서 뭐 탄핵에 그 찬성을 했던 그런 분들한테 표를 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2강 뭐 한다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동훈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이 2등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철수 찍었던 원래 1차 그 경선 결과 안철수 6%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한동훈이 여세를 몰아서 2등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1등, 그러니까 1등, 2등, 2강이 지금 여러 언론들을 보면은 결국 김문수, 홍준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여론조사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연령별로 지지층이 또 달라요.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60대, 70대에서는 아주 압도적이고 홍준표 후보는 10, 20, 30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한동훈 후보는 40, 50에서 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놓치지 말고 봐야 이 게임을 짜릿하게 볼 수 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당원 구성을 보면 그 6070에 집중적으로 몰려 계세요. 그 40대 사실 그 허리 부분이 약한 게 우리 당의 뭐 단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게 취약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 40 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6070한테 쏠려져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나 또 뭐 홍준표 후보 쪽이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알겠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투표율,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율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한 34% 정도 어제 하루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뭐 7, 80%까지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당원들이 그 연령층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반 말씀을 아까 조심스럽지만 하셨는데 과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반 누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왜냐? 일단 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나오면 표가 분산됩니다. 근데 지난번 그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 그때 저도 과반은 힘들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63%가 나오네, 한동훈이. 그때만 해도 당원들이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많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4명이 나왔기 때문에 표는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등 후보가 많이 가져가도 45% 안팎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한덕수 이제 그 경우에 그 2강의 단일화, 2강의 후보 결정은 이제 한 며칠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칼럼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은 원래 30날 수요일 날 출마를 준비해 왔던 것 같은데 30날 미 해군성 장관 방한 또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엇비슷하게 있으면서 이게 권한대행으로 만나는 것하고 대선 후보로 만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역할을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2, 3일 조금 그 출마 자체를 좀 늦추는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출마하긴 하겠죠? 이래놓고서 안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또 한덕수 후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느냐는 변론이긴 한데 출마 선언까지는 계속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열망을 담는 지금 현재로서 현 시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릇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그 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로드맵을 이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건 안 된다라고 저도 보여져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그 권한대행에서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권한대행에서는 나와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그게 뭐 보수 진영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로 봐서 이제도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 거의 60% 이상이 좀 나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으면 움직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뭐 굳이 이 정치판에서 그동안 활동한 사람이 아닌데 굳이 정치판에 내가 뛰어들어서 뭐 검투사의 역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봉사해 왔다는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나오시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이제 내일 29일 국민의힘 1등, 2등이 발표되고 난 직후 할 것이냐 아니면 5월 3일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할 것이냐 또는 5월 11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마지막 그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가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일은 넘길 것 같아요. 넘기고 30일부터 5월 3일 그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이제 확실시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싫든 좋든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제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문수가 제일 적극적이라고 봐야죠. 예, 김문수 후보는 뭐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오면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여의도 정치판에 계신 분들 저나 뭐 박사님이나 우리 그 기자님이나 다 아시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그거 그냥 지켜요. 자기가 뭐 이랬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저랬다가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딴 분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아주 초질관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보폭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리라고 단일화가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맞아요. 이 경선 초반부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합류한 의원들, 뭐 박수영이라든지 등등 의원들이 먼저 이슈를 만들었죠.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변곡점이 생긴 것이 지난주에 홍준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기도 그럼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으로 뭐 원샷 경선하겠다. 토론회 2번 딱 하고 원샷 경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오후에 안철수, 한동훈까지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후보 4명이 다 한덕수 후보가 이제 뜨면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물꼬를 텄고 홍준표 후보가 또 불을 질렀고 한동훈, 안철수조차도 따라오게 된 것인데 왜 처음에 한동훈, 안철수는 내란 정권에 뭐 총리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슈가 확 뒤집어진 거죠. 이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이거는 배제하기가 어려운 이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 얘기를 너도 나도 다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박수영의 얘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콘클라베 방식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아니 근데 콘클라베가 원래 그 교황을 뽑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뽑는 방식인데 근데 콘클라베 방식을 만약에 그 당 후보가 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있다 그러면 둘이서 합의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밀실에 가둬놓자는 이야기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를 경쟁하면서 서로 출혈을 일으키기보다는 조금 단일화의 모양새를 합의조로 해서 최대한 우리 당원들이나 당과 보수 지지자들이 하나의 그런 용광로가 되는 그런 방식의 선발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자구도일 때 한 명씩 이제 추려내면서 마지막 후보를 만들어내고 이제 결정이 되면 뭐 초록색 굴뚝으로 연기를 피우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뭐 콘클라베 선출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잡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일반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잡음이 별로 없다. 뭐 그 점은 우리가 좀 참작해 볼 수 있으나
결국 이 경선이라는 것은 붐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9일 날 2명, 5월 3일 날 최종 1명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사람과 바로 한덕수를 맞짱 떠서 붙이게 해서 이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 또 정치 고관여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뭐 콩콜라베 방식이 뭐냐 또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던 안철수가 5%밖에 안 되던 박원순한테 갑자기 둘이 만난 다음에 박원순 손을 들어서 서울시장 지지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무슨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콩콜라베 방식으로 한 거예요. 둘이 들어갔더니 한 명만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이를테면 거꾸로였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5%가 50% 손들어주는 콩콜라베, 뭐 콩콜라베도 아니지.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50%가 5%를 들어주니까 거기서 시너지가 생긴 거지. 콩콜라베였기 때문에 시너지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이 단일화가 플러스 알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단일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산술적 합산으로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걸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또 국민들이 다들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누가 됐건 최종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어떤 흐름과 지지세가 모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는 저는 그 콘클라베 방식이든 뭐 홍준표가 제시한 TV 토론 2번 후 무슨 저 여론조사 방식이든 뭐든 다 열어놓고 검토해보자. 다 열어놓고 검토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열어놓는데 국민의힘과 한덕수한테만 열어놓을 거냐? 아니면 황교안한테도 열어놓고 저 자유통일당 그 정광훈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거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유통일당까지 다 열어놓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가 지금 별로 그동안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제 그 보도를 보면 특이한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국당의 조국이가 그 교도소 안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국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의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정당이라면은 대선 때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조국당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우파 진영에서 보면은 저거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전략적으로 소위 말해서 4촌, 6촌, 8촌, 심지어 10촌까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김재현 진보당 대표는 뭐 자체적으로 선출이 돼서 대선 후보라고 선언을 했지만 막판 가서 이재명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쪽은 이미 좌파 진영은 정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파 진영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스탠스입니다. 국민의힘 스탠스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큰 집이니까 4촌, 6촌, 8촌, 10촌까지 다 와라. 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아내자. 그러면 아스팔트에 나왔던 광장, 애국 국민들 민심까지 다 엎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절차적으로 다 당내 경선했으니까 뭐 한덕수 후보 정도는 합치지 뭐 이렇게 가면은 배제된 광장의 애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그쪽은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고 또 자유민주당도 있잖아요. 그죠? 고영주 변호사 계신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그쪽 선언했는데 했죠. 그쪽 세력도 다 안고 가려면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우리가 뭐 유럽에서 유행하는 연정이라든지 뭐 연대라는 게 뭡니까? 자리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리 나누는 거. 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주요 선거가 있을 때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쪽에 이재명 민주당이 조국당이나 진보당이 한 것처럼 그쪽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을게 니들이 공천해서 정리해라 이런 식을 왜 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오픈 마인드로 열어줘야만이 광장의 애국 민심을 다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일찌감치 본인이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튀면서 비판도 받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뭉쳐서 반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반 이재명 진영 전선은 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일관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우리 그 윤석열 그 당시 후보와 이렇게 합쳤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합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반대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에서 친박신당도 합쳤어요. 홍문종 대표가 있는 친박신당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합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0.7% 차이로 이긴 겁니다. 만약 그걸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대선 때 그런 합침을 통해 가지고 승리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한가롭지 예, 않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따로 놀 거야, 뭐 나는 뭐 대우를 어떻게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보내면 저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김문수 후보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합쳐서 뭉쳐서 단일하게 단결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 아닙니까? 산수.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우리 어릴 때 했던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거가 절대 수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라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아니 전략 전술적으로 한덕수 후보하고도 단일화 협상을 하고 또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은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 뭐 우리공화당도 있잖아요. 우리공화당 다 오라 이거예요. 4촌, 8촌, 뭐 10촌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을 너무 쉽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사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좀 더 그릇을 좀 더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번 우리 광화문 집회 때 국민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국회의원이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 앞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100% 나온 건 또 아니에요. 친한동훈 계열 의원들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 헌재에 내는 탄원서 그거 하자고 했더니 1차에 32명 못하겠다 했고 2차에는 28명입니까? 26명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이번에 대선에 이기려면 정말 아스팔트에 그 자기 돈 내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KTX 타고 오신 그분들 다 담으려면은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어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 예.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괴담버스터즈 이영풍 기자, 원영석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 이제 그 대선 국면이 당 대선 국면이 경선이 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 토론회도 보시고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카카오톡의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큰 집입니다. 보수 진영의 큰 집이고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 후보가 되면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당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지지자 분들과 함께 그 머리를 모아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좌파 진영의 유권자들이 바보라서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 했고 대장동 백현동 저런 문제가 있고 공직선거법 그 문제가 됐지만 거짓말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재판 중입니다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심지어 민주화의 성지라고는 광주의 유권자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재명 지지가 많이 나오느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만이 좌파 진영이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역지사지로 애국우파, 자유우파 진영의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내일 두 명의 1등, 2등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나올 것이고 5월 3일 되면 한 명이 정해질 것이고 한덕수 후보와 또 단일화 진행될 수 있고 또 더 폭을 넓히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쪽 진영에 누구 한 명 딱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됩니다. 묻지마 지지. 물을 게 뭐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시면 됩니다. 아, 나 저 후보 싫은데 투표장 가기 싫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세력이 이재명을 묻지마 지지하느냐? 그게 바로 90% 득표율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한가하게 내가 저 후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묻지마 지지할 결심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용광동 시대를 열면서 첫 손님으로 괴담 버스터스 원영섭 변호사, 이영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